IMF 이후에 이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가 붕괴돼 버렸어요.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자, 상류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다리가 사법고시였습니다. 사법고시는 학력에 관계없이 합격하면 과거에는 판검사가 됐고 요즘은 변호사가 돼. 그렇죠? 사법고시 없어져 버렸죠.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그거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로스쿨 생겼어요. 로스쿨 아무나 갑니까? 안 가요. 못 가요. 계산하는 거 보니까 3년 다니는데 3년 동안 등록금이 6천만 원, 생활비 책값에서 1억이더라고. 그것은 직접 들어가는 거고, 기회비용, 우리가 비용을 따질 때는 기회비용을 따집니다.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봉급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로스쿨 갈 정도의 인재라면은 연봉이 그래도 3, 4천은 됩니다. 그렇죠? 3년간 안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1억이야. 그러니까 3년간 2억이 있어야 거기 다녀. 혹시 3년간 놀면서 2억 가지고 로스쿨 가실 분? 문제는 그렇게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남아있는 사다리 하나가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경제학만 40년을 했어. 그러니까 대충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까 우리 애터미가 수출을 한다 그랬죠? 다단계가 수출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 단군 일에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수출은 우리나라가 살 길입니다, 지금. 그렇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원이 없어, 자원이.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자원을 사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돈이 있어야 돼요? 달러가 있어야 돼요. 달러나 엔화나 파운드화나 유로화가 있지 않으면, 기름 사러 가고 우리 원화 가지고 가면 이게 무슨 돈이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다. 그리고 우리 수출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식량 자금률이 몇 %예요? 우리 먹고 사시는데 우리 식량 자금률이 몇 %냐고요. 통 관심이 없으시면 지금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식량이 무슨 몇 %인지. 우리 식량 자금률 30%예요. 우리 땅에서 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30% 먹고 70%는 수입해서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달러가 없으면 우리 국민 70%는 말라깽이가 돼야 돼. 30%밖에 안 되는데 식량 자금률이.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결정되는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점점 모르는 얘기만 하죠. 이게 국민소득이요. 이게 GDP라고 하면은요. GDP는 요건 소비입니다. 소비가 국민소득의 70 내지 80%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소득 중에 7, 80%를 쓰신다니까요. 그러죠? 요건 투자입니다. 투자. 요건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 지출. 이건 수출이고 이건 수입이에요. 자, 수출이란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만든 제품을 해외 사람들이 소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소비예요. 이 수입은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국민들이 소비해 줘요. 그러면 돈은 어디로 나가요?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소득이에요. 그러면 국민소득, 경제 성장을 높이려면 뭘 높여야 되겠어요? 소비를 높여야 돼요. 소비를 높여야 된다고, 소비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비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노벨상이 한 30개 나왔어. 국민들이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방정식 만들 필요가 없어. 왜? 100% 소비하니까. 그 만들 거 뭐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소비를 하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하게 돼 있어.
근데 이 소비가 지금 문제예요. 되지를 않아. 저게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요. 소비가 안 늘어나면요, 기업은 투자를 안 해. 투자해서 안 팔리는데 뭐 때문에 투자를 해? 그럼 이게 떨어져. 그러면 정부는 세금을 걷거나, 안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빌려서 돈을 써. 이게 적자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요거 해야 돼. 수출을 많이 하면 해외 수요가 늘어서 경제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애터미는 매출의 35%를 캐시로 풀어요. 그렇죠? 또 우리 중소기업에서 라면도 사오고 치약도 사고 다 사오죠. 그거 팔아. 그럼 중소기업에 투자가 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정미 아까 로얄 마스터가 세금 1억 냈다고 그랬죠. 이게 정부 지출이 늘게 돼 있어. 거기다 수출까지 해. 그러니까 조그만 움직임이지만은 애터미가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뭐냐? 엄청난 애국자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애국자다. 자, 그러면 오늘 PPT를 보면서 게슈탈트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저 영감탱이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다단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용지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용지용은 쓸모 없음의 쓸모 있음이에요. 이 장자에 나온 이야기고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장자하고 친한 친구가 해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장자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친한 친구 그 해시는 이 논리학자입니다. 오늘날 논리학자예요. 궤변론자. 서양에서는 궤변론자라고 했고 동양에서는 명가라 그랬고 오늘날 개념으로는 논리학자예요. 그래 친구인 장자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장자가 얘기합니다. 그런가? 그러면 자네가 서 있는 현재 땅은 자네 두 발바닥 넓이인데 그렇잖아요. 다른 땅은 필요 없으니 다 파버리면 그게 쓸데있는 일인가? 맞잖아요. 내가 서 있는 건 이 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다 파버리면 쓸데있냐 이거야 그게. 따라서 이 사람아,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쓸데있는 것이네. 다시 말하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쓸데없는 짓이냐 그 말이야 지금. 물이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빠져버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저 문에 나가시면서 잊어버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시면 내가 무슨 얘기 들었지? 그럼 그때부터 생각나기 시작해 이제. 자, 그렇듯이 지금 기초를 다지는 길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매력과 관계에 대해서 게슈탈트는 전체의 형상, 전체의 모양이라는 독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아가씨는 코가 이쁘고 어떤 아가씨는 눈이 이쁘고 어떤 아가씨는 입술이 이쁘고 귀가 이쁘고 다 볼도 이쁘고 하는데 이 이쁜 부분만 모아가지고 어떤 아가씨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괴물. 다시 말하면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다요. 아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양의 모든 학문과 과학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이걸 가지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계론적 우주관, 기계론적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학도 기계론적 우주관에 의해서 서양학이 만들어졌어요. 눈을 보는 사람은 눈만 봐. 심장을 보는 사람은 심장만 봐. 위장을 보는 사람은 그것만 봐. 다른 거 소용없어.
그런데 동양에서는 어떻게 봐요? 인체는 소우주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서양의학은 뉴턴,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은 기계다 그랬어요. 인간은 시계와 같다. 시계의 부품을 다 결합해보면 시계가 되듯이 각 부분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철학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걸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독일 학자들이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왜? 인간은 평균에서 그 인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가장 특성적인 어떤 요인이 그 인간의 전체를 파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산술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착각과 착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을 해야 되고 나무 말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착각과 착시. 자, 이거 보세요. 요 놈은 요 나무 토막이 3개라고 주장하는 거야. 3개 맞죠? 요 놈은 4개라고 주장하는 거야. 요 놈이 보기에 요 놈은 바보야. 왜? 4개를 이 자식은 3개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파악하지 그 팩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 법칙들은 현대 여기 있는 디자인도 다 이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인간의 착각과 착시를 이용한 거예요. 유사성의 법칙. 자, 이런 게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이 현상을 파악하느냐 하면 같은 것끼리 묶어서 파악한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본다. 유사한 것끼리. 자, 다음 폐쇄성의 법칙. 자, 이 소가 무슨 소예요? 검정소죠? 검정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냐고. 여기가 가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폐쇄성이라는 게, 인간은 지금까지의 경험에 입각해서 어떤 사물의 부분만 보이더라도 그걸 전체로 인식하는 습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요 삼성이란 글씨를 보세요. 그런데 이건 삼성이 아니에요. A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삼성이라고 읽어.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비행기야. 근데 비행기라고 본다, 이 말이야. 이거 비행기가 이렇게 잘라진 비행기 봤어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IBM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인간은 부분을 떼어서 보는 것보다는 부분을 합해가지고 전체를 합해서 자기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이게 폐쇄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근접성의 법칙. 가까운 것끼리 모아서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로 가까운 것끼리는 한 묶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이것이 연속성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뇌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편하답니다. 우리 뇌는 갑자기 바뀌는 걸 싫어해. 갑자기 바뀌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보험을 하다 다단계를 하자고 그러면 안 해. 갑자기 바뀌는 게 싫거든. 싫어. 왜? 유연하게 연속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본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단순성 법칙. 인간은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자, 이 오륜기를 보세요. 오륜기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이 고리가 어떻게 저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그런데 오륜기를 보고 동그라미 5개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거 보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봐버려. 이거 보세요. 이 가려있는, 이게 원이라고 보는데 이 가려있는 부분이 이렇게 원일 수도 있지만은 없을 수도 있어. 자를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팩트,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럴 거다, 그렇게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자, 형상과 배경의 법칙. 이건 어떤 걸 배경으로 보고 어떤 걸 형상, 피규어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뭘 이 사람은 배경으로 보는 건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귀부인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마녀가 안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배경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요. 이 그림은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귀부인 사진을 보여주고 저 사진을 보여줬더니 귀부인이다. 한 클래스에서는 계속 마녀 사진을 보여주고 저 사진을 보여줬더니 마녀다. 지금까지 자기 그 경험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보시는 분이 있어. 고개를 꼬닥꼬닥 하면서 옆에 배경을 하얀색으로 보느냐 까만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배경과 형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것만 옳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경험에 의해서 다르게 볼 수가 있다. 대칭의 법칙. 자연이건 인공물이건 좌우 대칭이 되는 경우에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아름답답니다. 인간은 이걸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중심 특성. 인간을 평가할 때, 인간의 첫인상을 형성할 때 그 중에 중심 특성, central characteristic, 어느 한 특성이 그 인간의 전부를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게슈탈트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대학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대학의 강사를 소개하면서 A 클래스에서는 이 강사님은 지적이고 숙련되고 근면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쏘고, B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소개했어. 뭐만 달라요? 다 똑같고 따뜻한 사람이다, 차가운 사람이다. 여기서 학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른 건 다 같고 이 말만 다른데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강사를 훨씬 높게 평가한다. 그리고 수업에도 참여를 잘하고 토론에도 참여를 잘해. 그런데 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근데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여기다 놓고 이렇게 소개하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소개했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업도 대충 듣고 토론에도 참여 안 해. 그러면 이 모든 특성이 다 같은데 이것만 다른데, 따뜻한 사람이냐 차가운 사람 이것만 다른데 그 인간을 이 두 개의 단어 가지고 평가해 버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러면 저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집어넣어 보자. 반대가 되는, 예를 들면 친절한, 투명스러운, 친절한, 투명스러운 이렇게 한번 집어보고, 점잖은, 방정맞은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그 단어가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지 그 인간이 따뜻한 인간이냐 차가운 인간이냐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학자들은 중심 특성, 인간의 인상을 결정해버리는 중심적인 특성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로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나는 따뜻한 인간이야, 그런다고 그 사람 따뜻하게 돼요? 아니에요. 따뜻하다 차갑다 하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따뜻하다 차갑다 하는 것은 말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로. 아무리 스폰서가 나는 따뜻한 스폰서다 해도 파트너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파트너가 울 때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파트너의 아픔에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따뜻한 스폰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 말고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육감은 제6감, sixth sense라고 하는 건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육감이에요. 설명이 안 되지만 뭔가 느끼는 거라고요. 어떤 지역에 가면 굉장히 기분 좋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좀 으시시한 지역이 있어요.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인간이냐 차가운 인간이냐가 그 인간의 전체를 평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따뜻한 인간이 되십시오. 그래야 뭐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사랑은 기적을 만들었다. 여기 지금 잭 캔필드하고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1억 부 이상이 팔렸으니까. 그런데 미국 동부에 가면 볼티모어시가 있죠. 볼티모어시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과 교수가 볼티모어에 빈민가가 있는데 그 빈민가에 사는 200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조사해서 리포트를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의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볼티모어의 빈민가 청소년 200명을 조사해 가지고 교수에게 레포트를 냈는데 레포트의 결론이 다 똑같아요. 이 아이들에겐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 기회도 안 주어져, 운동할 기회도 안 주어져, 음악 기회도 아무것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겐 미래가 없다. 이런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런데 25년 후에 그 학과에 부임했던 한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그 리포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교수니까, 학자니까 이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컸는지 호기심이 가죠.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에게 그 당시에 앞에 25년 전에 조사했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컸는가를 조사해보라고 또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래서 18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176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로서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수가 놀랄 수밖에 없지. 어떻게 이 빈민가 애들이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앞에 교수는 리포트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 교수가 직접 이 176명을 인터뷰를 했더니 답이 똑같았어요. 한 여선생님 덕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인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자기도 선생이니까 배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 선생님이 살아계시더랍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기적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선생님은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었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아무리 선생님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해도 그 눈에서 나오지는 안 돼요.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은 사랑이나 미움, 따뜻함, 차가움,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말은 번지르게 하는데 거짓말이구만,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파트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직급 마케팅, 수당 마케팅 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르고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정을 교환하세요.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5년 후, 3년 후에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